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9페이지 한번 봅시다. 토양 자원의 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자, 중요한 것만 밑줄 짝짝 한번 그어봅시다. 209페이지 1번에 갱지 면적 변화와 비옥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갱지 면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갱지 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감소되는 중요한 원인은 도시의 팽창과 산업화에 따라서 토지 수요, 다른 토지 수요에 있으며, 이들은 주로 팽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팽탄지의 경작지가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개발을 하는 이런 토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 개발 용지로 사용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경작지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그죠? 그런데 이런 개발 용지로 사용되는 것이 주로 팽탄한 팽지가 많이 사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팽지는 따지고 보면은 농경지로 훨씬 좋은 그런 토양인데, 그런 토양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양 검증과 시비 관리인데, 비료는 작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재배하는 작물의 특성을 잘 알고 토성과 토양 중 양분 함량 등을 검증하여서 이를 토대로 하여 시비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우리 이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줄 거냐, 또는 칼리질 비료를 많이 줄 거냐, 이런 것들은 그 토양 중에 어떤 무기 함량들이 얼마나 있으며, 그리고 양분은 또 얼마나 있으며, 그리고 토양의 반응은 어떠하며, 산성인가 중성인가 알칼리인가 이런 등등을 검증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리고 작물의 종류도 마찬가지, 이 작물은 어떤 특성이 있으며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렇게 시비량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에 대한 검증과 시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10페이지에 토양 침식 방지. 토양이 이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침식과 그 유행 이렇게 나와 있죠. 토양이 물에 씻겨 내려간다라든지 또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서 토양이 손실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침식이라고 그러는데, 물에 의해서 이렇게 씻겨 나가는 걸 수식, 바람에 의해서 씻겨 날아가는 걸 풍식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쨌든 토양의 침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내려오면 자연 상태의 토양은 대개 나무나 풀에 의해서 보호되므로 침식이 서서히 일어나지만 사람이 살림을 훼손하고 토지를 개간하면 침식은 급격하게 진행되게 된다. 이거 밑줄 잡고 놓으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 상태의 토양은 대체로 그 토양 위에 풀이 자라고 있다든지 나무가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풍식이나 수식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이러한 토양을 인공적으로 훼손을 한다라든지 사람들이, 또는 개간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러한 침식이 급격하게 진행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내려와서 오른쪽에 토양의 침식은 일어나는 모양에 따라서 막상 침식, 세류상 침식, 구상 침식으로 나눈다 이랬지. 막상, 상이라는 모양, 세류 모양, 구 모양, 이래. 그럼 막상 침식이란 뭐냐? 막상 침식이란 침식의 초기에 토양의 표면 전면으로부터 얇은 층의 토양이 손실되는 걸 막상 침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상 침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침식의 초기에 토양 표피가 조금 얇게 침식되는 걸 말한다. 그 밑줄 그어 놓으시고 막상 침식. 그 다음에 침식이 진행됨에 따라 차차 불규칙하게 잔도랑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세류상 침식이라고 한다. 세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가는 이런 도랑. 그러니까 처음에 침식이 표피 토양의 표층에서 아주 얇게 이렇게 막상으로 나타나다가
그게 자꾸 진행되면은 이런 이제 세류가 형성된다. 세류가 형성되면서 침식되게 된다. 이게 세류상 침식이고요. 그 다음에 도랑이 깊어져서 눈에 띌 만큼 아주 도랑이 커져서 이렇게 침식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침식되면 도랑이 아주 커진단 말이에요. 커져서 이렇게 침식되는 이런 걸 구상 침식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상 침식이라고 그런다. 세류다라고 하면 이 말이지. 간을 세자. 세류. 간은 조그마한 도랑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막 한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조금 어쨌든 의미는 그렇다. 그래서 침식의 유행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침식되면은 수분에 의해서 토양이 식혀 내려간다 또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이나 양분 같은 것도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침식에 의해서 양분의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해가지고 211페이지 비의 성질이라든지 지행이라든지 그리고 토양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비는 자주 비가 내리더라도 단위 시간에 내리는 비 양이 적으면 빗물은 곧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침식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단위 시간에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쏟아진다.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침식이 많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행. 경사가 급하고 비탈이 길수록 토양은 많이 침식될 것이다. 경사가 급하고 비탈이 길수록 많이 침식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밭은 경사가 2 내지 15도에 분포하는 면적이 전체 밭의 약 70% 정도다. 2 내지 15%. 우리나라 밭의 경사는 2 내지 한 15%. 2 내지 15% 정도의 밭이 전체의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밭의 경사가 2%나 한 10% 정도까지는 그렇게 경사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10%를 초과하면은 좀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토양의 성질에서 투수성이 낮은 토양이냐, 투수성이 높은 토양이냐, 투수성이 낮은 토양에서는 물이 밑으로 스며 내려가지 투수성이 낮다. 투수성이 낮다 말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토양에서 물이 밑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며 분산성이 높은 토양은 미센 알갱이들의 표면 유수에 떠서 유실되기가 쉽다. 그래서 투수성이 낮은 토양에서는 밑으로 스며 내려가지 못하고 흘러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며, 그러니까 투수가 잘 되지 못하고 흘러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며, 물의 양이 많아지며 분산성이 높은 토양은 미세한 알갱이들이 표면에 유수에 떠서 유출되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투수성이 낮고 분산성이 높은 토양이 유실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헛달 구조보다도 입단 구조가 되면은 유수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헛달 구조의 경우는 침식이 되기가 더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침식의 방지인데, 방지를 위해서 등고성 경작이라든지 등고성 대상 경작이라든지 계단 경작 이런 방법들은 이러한 토양 침식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토양 침식에 대한 대응 보면 등고성 경작을 한다. 두 번째로 등고성 대상 경작을 한다. 세 번째로 계단 경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등고성 경작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식이 일어나기 쉬운 갱사지에, 갱사가 쭉 돼, 갱사가 되어 있는 갱사지에
작물을 재배할 때는 일항의 방향을 이런 비탈의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비탈 방향과 같이 일항을 예를 들어 비탈이 요렇게 되는데 비탈 방향과 일항도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비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그냥 침식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비탈 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일항을 만들어서 경작을 하는 것. 그래 되면 토양 침식이 그만큼 방지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작 방법을 등고성 경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항의 방향을 비탈의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경작하면 어느 정도 토양의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등고성 경작이라고 한다까지 밑줄 쫙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등고성 대상 경작은 경사도가 5도 이상인 비탈길에서는 등고성 경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가 아주 어려워. 경사도가 5도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작물을 밀식하는 거야. 싹 쏘물게 심는 거야. 밀식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등고선 대상 경작이라고 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단 경작. 계단 경작은 비탈이 더 심해서 15도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계단 행식으로 만들어서 경작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걸 계단 경작이라고 한다.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경사지로서 계단 경작이 어려운 곳은 초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경사가 5도 이렇게까지 경사가 심하진 않는데 그림으로서 너무 좀 심하게 그렸었나? 자, 5도는 이보다 더 잘 거야. 안 좋은데 될 거야. 그래서 5도, 15도. 자, 이리 보면, 그래서, 경사가 15도 이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사징거와 수직으로 일항을 만들어서 경작을 하는, 등고성 경작을 하면 될 것이고, 5도를 넘어서 15도 요 범위, 5도를 넘어서 15도 요렇게 되면은 등고선 경작으로도 침식을 잘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등고선 대상 경작을 하고 요보다 경사가 더 급하면 결국 계단식 경작을 해야 돼. 밭을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서 계단식 경작을 한다. 자, 그런데 계단식 경작을 해도 계단식 경작을 하는 게 어려울 경우는 이제 작물을 경작하는 것보다 그냥 초지로 풀을 자르게 해서 사료를 쓸 수 있는 초지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12페이지 이제 생물 환경 한번 봅시다. 자, 잡초와 그 방제, 이제 잡초, 요런 것들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팍팍팍 치고 나갑시다. 잡초의 뜻. 잡초는 그야말로 잡초입니다. 작물 위의 식물입니다. 경작을 하는 대상이 되는 식물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곳에 나는, 풀 같은 거, 이런 게 잡초죠. 그리고 잡초에는 초본류뿐만 아니라 목본류도 포함된다. 초본류라는 풀이고, 목본류는 나무죠, 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본류뿐만 아니라 목본류도 잡초에 포함이 된다. 자, 잡초의 해. 잡초는 상당히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잡초가 결국 우리가 경작하는, 우리가 심어서 가꾸는 작물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수분 같은 걸 잡초가 뺏어가기도 하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햇빛을 받아들여서 잎에서 이산화탄소의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될 것인데 잡초가 또 이런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작물에 사용될 그런 일부분을 또 뺏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잡초는 일반적으로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경작하고 있는 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잡초의 해를
쭉쭉쭉 나열을 해놨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되어 있죠. 자, 이것 정도는 밑줄 긋고 기억을 합시다. 첫째, 작물과 축산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수확물의 질을 떨어뜨린다. 당연하죠. 두 번째, 농가밭의 이용 효율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농작물과 물 관리를 어렵게 한다. 그 다음에 셋째, 해충과 병균이 서식하는 장소로 제공되기도 해서 결국 방제에 드는 비용을 늘리게 한다. 넷째, 잡초는 독소물질을 분비해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잡초의 유용성. 그러나 잡초는 이런 해로운 것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유용한 면도 있단 말이죠. 그 유용성은 뭐냐? 잡초는 농업의 이론 역할을 한다. 지면을 덮어 토양이 비바람에 의하여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토양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토양의 침식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잡초가 있으면 물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을 것이고 바람이 잘 날아가지 않을 거니까, 그지? 그리고 토양 유기물과 퇴비의 자원이 된다 이랬지, 그죠? 그래서 이런 잡초가 결국 퇴비의 자원이 된다. 이 잡초가 자란 것을 말려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퇴비의 자원이 된다. 그리고 토양이 유기물이다라고 한다면 토양에 있는 동식물이 결국 부패되어서 된 것이 유기물인데 그 유기물 속에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기물의 또 재원이 되기도 한다. 자, 잡초의 종류 해가지고 생활 주기에 따라 1년생 잡초, 2년생 잡초, 다년생 잡초. 1년생은 1년 안에 생육의 전 단계가 끝나는 것. 2년생은 2년, 다년생은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년생에서 둘째 오른쪽 가니까 여름 1년생은 봄에 발아하여 여름에 생육하고 겨울에 종자가 땅속에 파묻혀서 휴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육기간이 여름이다. 어떤 것이 있느냐? 피, 맹아주, 강아지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피, 맹아주, 강아지풀 밑줄 그어 놓으시고, 겨울 1년생은 가을에 발아해서 겨울을 난 다음에 이듬해 봄에 다시 생육하고 초여름에 결실하여서 말라 죽는 이런 것들이 겨울 1년생이고, 이 겨울 1년생은 오히려 여름에 휴면하는 거죠. 여름 1년생은 여름에 생육하고 겨울에 휴면하지만 겨울 1년생은 간단히 말하면 겨울에 생육하고 여름에 휴면하는 거예요. 여기는 독세풀 냉이 등이 있다. 그 다음에 2년생 잡초, 다년생 잡초가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발생 장소에 따라서 논에서 발생하는 논잡초, 밭에서 자라는 밭잡초. 자, 그래서 논잡초는 주로 논에 이제 물을 대기 때문에 수생 또는 습생 잡초가 많다. 물에서 자라는 이런 잡초가 많다. 자, 그래서 논잡초에서 쭉 내려와서 논잡초의 글에서 하나, 둘, 셋째, 밑에서 셋째 올라가면 최근 들어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직파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잡초의 발생이다. 특히 근답 직파 논에서는 논잡초뿐만 아니라 밭잡초도 발생하게 된다. 돼 있죠. 자, 여기서 최근 들어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직파 재배가 늘고 있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잡초의 발생이다. 가진 밑줄. 자, 그러면 직파 재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경지에 직접 씨앗을 뿌려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파 재배에 반대되는 것이 이식 재배죠. 이식 재배는 종자를 뿌려서 그게 조금 자라면 소위 말하면 묘가 자라면 육묘를 합니다. 육묘를 해서 묘가 자라면 이걸 이제 심어서 키울 농경지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합니다. 이게 이식 재배고요. 직파 재배는 농경지 그 자체에 바로 직접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직파 재배. 자, 그러면
이식 재배를 하려면 육묘를 해서 또 이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아예 그냥 직파 재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육묘를 할 때 잡초가 그 육묘 단계에서 잡초가 다 제거가 될 것이고, 잡초가 또 잘 자라지 않도록 육묘 관리를 잘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묘목이 자라면 그 묘목을 뽑아서 농경지에다가 이제 이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식될 때 거기서는 잡초가 같이 막 자라고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제 직파를 하면은 바로 농경지에 바로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가 이제 발화를 하고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잡초들도 막 자라서 같이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직파 재배의 경우에는 잡초의 발생이 하나의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밭의 잡초는 밭에는 물을 대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근생, 반습생 잡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쭉 내려가서 3번에 잡초의 발생 상태. 잡초의 발화에 알맞는 온도와 수분, 산소, 그리고 빛 등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우선 잡초가 발화해서 싹을 틔어서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도 잡초는 보통 15도 내지 한 35도씨에서 가장 잘 발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경우에도 잡초가 발화하면은 발화해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필수적이죠. 그죠? 그런데 수생 및 습생 잡초는 산소 요구도가 적고 근생 잡초는 산소 요구도가 크다. 밑줄자. 이거 하는 밑줄 꺼놓으시고. 그러니까 수생이나 습생 잡초는 물 속에서 자라는 잡초이기 때문에 산소 요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 속에 또 산소 함량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생 잡초는 산소 요구도가 아주 큽니다. 자, 또 잡초도 빛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잡초의 번식과 전파 214페이지에 잡초의 번식에서 하나 둘 셋째 줄이니까 잡초는 재생력이 강하고 생명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남아도 재생하여 번식한다. 그리고 우리 잡초를 제초할 때 뿌리까지 다 뽑아줘야지, 뿌리가 끊어지고 그냥 위에만 땄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것도 또 잡초가 번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잡초의 전파도 물과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동물의 몸에 붙어서 배설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동물의 몸에 붙어서 동물이 이동해서 잡초가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고, 동물이 잡초를 먹으면 그에 따른 배설물 속에 잡초의 종자가 그대로 번식되어서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고, 또 바람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딴 장소로 이동되어서 전파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잡초의 방제 방법은 자, 여기서 잡초에 대해서는 뭐 앞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별로 시험에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잡초의 방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방제 방법. 그래서 자체의 방제 방법을 보면 예방적 방제가 있고 기계적 방제가 있고 재배 기술적 방제, 화학적 방제, 생물적 방제, 종합적 방제 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방적 방제는 미리 잡초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방하는 방법에 둘째 줄에 중간쯤 보니까 토양을 태우거나 소독을 한다. 토양을 태우거나 소독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검역을 철저히 한다. 잡초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을 철저히 한다. 그래서 토양을 태우거나 소독하고 검역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바로 예방적 방제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방제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방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나 또는 기계로서 잡초를 뽑아내는 거죠. 제초를 하는 거죠. 요게 기계적 방제입니다. 중갱제초도 기계적 방제법의 하나이다. 밑줄자. 중갱제초. 중갱이다라고 하는 말은 호미 등으로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 이제 중갱이다라고 하는 말은 작물을 심고 나서 호미 등으로 이 토양을 부드럽게 이렇게 호미 등으로 토양을 부드럽게 깨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 부드럽게 해주면서 여기서 자라고 있는 잡초들이 다 잡초의 뿌리 같은 것들이 여기서 노출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제거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방제법, 기계적 방제법에 해당되죠. 그래서 잡초를 제초하는 게 바로 기계적 방제법인데 중갱 제초도 기계적 방제법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배 기술적 방제법. 둘째 줄에 파종과 이양기를 조절하거나 재식 밀도를 바꾸어서 돌려짓기를 한다든지 또는 볏짚이나 비닐 멀칭을 하여 잡초의 발생을 억제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재배를 할 때 파종하는 시기, 이양하는 시기 이게 잡초의 활동 시기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라든지 재식 밀도를 바꾸고 돌려짓기를 한다라든지 윤작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비닐 멀칭 같은 걸 해서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전부 다 재배 기술적 방법. 화학적 방법은 농약이나 제초제 같은 걸 사용해서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 방제법이다. 생물적 방제법이다라는 것은 잡초에 대한 여러 가지 천적이라든지 또는 잡초를 먹고 사는 물고기나 가축을 이용한다라든지 곤충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거. 요게 생물적 방제입니다. 생물적 방제는 잡초를 가해하는 곤충이나 뱅 또는 대립 효과가 있는 다른 식물을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곤충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 잡초끼리도 서로 천적 관계에 있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대립 효과가 있는 다른 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잡초를 먹이로 하는 물고기라든지 가축 잡초를 먹어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걸 생물학적 방지라고 합니다. 자, 식물의 종류에 따라 어떤 식물이 내는 화학물질은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대립작용 또는 타감작용이라고 한다. 자, 대립작용 또는 타감작용. 이게 대립효과가 있는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물적으로 잡초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걸 타감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식물은 그 식물에서 내는 화학물질이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타감작용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효과가 있는, 다시 말하면 타감작용이 있는 이러한 식물을 심어서 잡초를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나무나 낙엽송이 우거진 산림 밑에는 다른 종류의 풀이나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도 타감작용의 하나이다. 그 밑줄자. 소나무나 낙엽송이 우거진 산림 밑에는 다른 종류의 풀 같은 게 잘 못 자랍니다. 이것도 타감작용의 하나의 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쪽에 보니까 들깨나 채소를 심으면 효과적으로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다. 밑줄 끊으시고 들깨나 채소. 또 타감작용을 일으키는 식물 사이에 작물을 심는 것으로서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타감작용을 일으키는 식물 사이에 작물을 심는 것으로도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타감작용을 이용해서 잡초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건 생물학적 방제법이고 예를 들면 소나무 또 들깨나 채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오리를 논에 방사해 잡초를 방지하는 것 이것도 생물적 잡초 방제 방법이다. 이것도 밑줄 쫙 끊으시고 그러니까 오리다라고는 물고기나 가축이 잡초를 먹는단 말이에요. 먹이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초를 먹이로 이용하는 이런 오리 같은 것을 방사해서 오리가 잡초를 다 먹어버리도록 함으로써 잡초가 방제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생물적 방제법이다.
아시겠죠? 생물적 방제법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종합적 방제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 말한 여러 가지 방제법을 적절하게 전부 종합해가지고 아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을 종합적 방제법이라고 하는데, Integrated Pest Management에서 IPM이라고 그래요. 종합적 방제법. 자, 그러면 IPM은 이와 같이 종합해서 방제하는 것인데, 문제는 IPM은 잡초를 완전히 완벽하게 방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방제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종합적 방제법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은 오른쪽에 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위험 수준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 생물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잡초를 작물의 전 생육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방제하는 것이다. 밑줄자.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위험 수준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 생물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작물의 전 생육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방제하는 것, 이게 IPM이지. IPM이 잡초를 완전히 100%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런 방제법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다라고 하는 잡초는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잡초를 방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잡초의 방제는 그 정도 보고요. 이제 작물의 병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